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진종토입니다. 12월 7일 오늘은 장중에 중요한 내용이 두 가지 나왔는데요. 하나는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개최한 중앙정치국 회의 주요 내용이 오늘 나왔고, 또 하나는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가 나왔는데 본 영상에서는 방역 정책 완화에 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오후 2시 반쯤 방역 당국에서 추가적인 방역 완화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총 10개 항목 중 세 번째 항목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부터 자가격리를 허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우선 그 직역본을 공유드리겠습니다. 3번 격리 방식 개선 및 조정. 감염자를 과학적으로 분류 치료하며 자가격리 조건을 구비한 무증상자와 경증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취하고 본인 의지에 따라 집중격리를 선택해도 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후 6일차와 7일차 2차 연속 PCR 검사 CT갑 35 이상 달성 시 격리를 해제하고 증상 가중 시 지정 병원으로 적시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자가격리 조건을 구비한 밀접 접촉자는 5일간 자가격리를 취하거나 또는 원하는 경우 집중격리를 선택해도 되고 격리 5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한다. 네, 여기까지고요. 원래는 격리 규정이 5+3일, 즉 5일 집중격리 플러스 3일 자가격리였는데 이제부터는 자가격리 허용으로 변화됐으니까 기존에 비해 크게 완화된 건 사실입니다. 12월 7일 발표한 완화 조치가 총 10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 말씀드려도 무방하지만 최근 방역 정책의 완화 과정을 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지난 11월부터 12월 7일까지 방역 정책의 완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내용이 좀 길 건데요.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11월 7일 발표한 완화 정책을 들으실 분들은 15분 42초, 15분 42초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지난 11월 11일 방역조치 개선 및 정밀 방역 강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요지는 다음 몇 가지. 밀접자 및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을 기존의 7+3일에서 5+3일로 단축했고 2차 밀접자에 대한 선별을 없애고 고, 중, 저 위험 지역을 고, 저 2개 등급으로 축소하고 비행기 탑승 전 48시간 내 PCR 검사를 2번 했어야 하는데 1번으로 줄였습니다. 그 외에 또한 시 주석이 11월 중순에 G20과 에이펙 참석을 위해 코로나 이후 첫 해외 출장을 개시했고 해외 정상들의 방중을 집중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도 어떤 상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2월 6일까지 중국의 일별 확진자 추이인데요. 여기서 지난 선이 유증상 확진자고 연한 선이 무증상 확진자입니다. 보시면 한 10월부터 확진자 수가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중 특히 요 연한 선 무증상자가 10월 하순부터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고 11월부터는 유증상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난 동시에 무증상자가 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위해 광저우시 인구 2천만 명 근접한 광저우시에서 모니터링을 한 후 12월 2일에 광저우시에서 뭘 발표했냐면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까지의 확산 상황을 보면 감염자 16.27만 명 발생했는데 그중 무증상자 비중이 90%, 중증 4명,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광저우시의 이런 데이터가 다른 도시에 참고가 될 수 있었고 여러 도시에서 바로 방역 완화 조치를 잇따라 발표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중국은 경제와 국고를 대가로 보수적인 방역 정책을 취해왔는데 2020년부터 21년 그 2년 동안은 1차 바이러스 그리고 작년에 델타 변이까지는 엄격한 방역으로 중증자와 사망자가 타국 대비 극히 적게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 12월 6일까지 누적한 사망자 수는 3605명이었습니다. 그 2년 동안의 엄격한 방역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몇백만 명의 사망자를 피할 수 있게 돼서 대부분 국민들은 정부를 이해해주고 평가도 괜찮았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방역을 하면 돈이 얼마 들지, 위드 코로나를 하면 돈이 어떻게 되는지 사전에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인내심과 체감도 측면에서 보면 2020년부터 21년까지는 대부분 국민들이 인내심을 갖고 정부 지침에 잘 협조해 줬는데, 그게 3년 가까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이 피로감도 많이 누적됐고 인내심도 많이 소진되었습니다. 물론 방역이 필요하다는 걸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 또는 그 밑에 집행기관에서 과도한 방역 조치나 봉쇄를 빈번히 하면서, 특히 어떤 교조주의, 관료주의 폐해가 늘어나면서 일상생활의 정상화가 어려워졌고, 또 생계 문제가 생긴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인내심은 점점 더 한계에 달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11월 24일 신장 우루무치 아파트 화재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 번 더 자극을 받게 됐죠. 그 분노를 표출하는 청년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개별 시위에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그게 과도한 방역 자체에 대한 불만 표출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외신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시위 관련 BBC 보도를 보면 왜 유독 시진핑 국가주석의 모교인 청와대의 학생,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모교인 북경대 학생들인 점을 강조했는지, 그리고 왜 시위한 사람들은 대학생 또는 청년 위주였는지, 저희 생각은 미국이든 영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대부분 주류 언론은 많게든 적게든 다 명확한 정치적 색채가 그 뒤에 깔려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BBC의 중국 관련 보도를 쭉 지켜보면 BBC의 정치적 색채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11월 하순 시위에 대한 많은 보도가 과하다는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소규모 시위라 해도 민심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아무래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단순히 이것 때문에 방역을 확 풀었다고 주장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까지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목표를 가급적 달성하는 동시에 의료시설 증설, 노인 접종자 확대, 데이터 확인 등에 있어서 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점진적인 완화를 하려고 해서 언론 홍보에 있어서도 동태적 제로 코로나라는 점을 계속 강조했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많이 약화됐다는 점을 딱히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점진적인 완화라는 방향성은 조금씩 어렴풋이 명확해지는 분위기였지만, 지방정부 및 하위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KPI, 그리고 정치적인 실적, 이런 평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기존의 기준대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과잉 방역하는 사례,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사건이 잇따라 나오면서 민심이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즉,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 넘게, 거의 3년 가까이 이렇게 잘 정부의 의지에 따라 협조해 줬는데 계속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아무래도 불만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하반기 들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외부 시각도 있었고, 중국인들도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병원성, 즉 독성이 약해지면서 무증상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중증자, 사망자도 낮아지면서 완화가 가능하게 됐고, 앞서 언급한 광저우시를 비롯한 몇몇 대도시의 모니터링 데이터도 나왔고, 또 올 들어 치르게 된 경제적 대가, 정부 재정, 이런 면의 부담이 점점 커졌고, 경제가 받은 그리고 받을 타격, 또 국민들의 인내심의 한계, 민심 등 정부도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어떤 동창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정부도 어떤 타협점, 균형점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네, 앞서 언급한 그 광저우시의 10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그 데이터가 확인될 무렵 방역 당국에서 세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우선 11월 29일 노인 대상 백신 접종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이 접종률이 낮았던 것은 주로 예를 들어 외출을 잘 안 해서 감염 확률이 낮다, 기저질환자 입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두려움, 부작용 그런 게 있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백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분도 계셨고,
또 정부의 언론 홍보면에서도 고령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해 딱히 강조하지 않아서 홍보면에서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1월 29일 노인 대상 백신 접종 강화 방안 발표에 이어서 같은 날 방역당국의 질병센터 바이러스 질환 예방 통제소 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전염성은 뚜렷이 증강됐지만 병원성이 약화됐다. 11월 29일 이 시점부터 정부 언론 홍보의 풍향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1월 30일 방역 최고 책임자인 순출란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미크론 병원성 약화, 백신 접종 확대, 방역 경험 축적 등으로 방역은 새로운 국면,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방역 작업은 안정 속에서 진보해야 하고 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감염자의 판정, 검사, 치료, 격리 등 조치를 부단히 개선하고 국민들 특히 노인 백신 접종을 강화하고 치료제와 의료 자원 준비를 가속화하며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발전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순출란 부총리가 말했습니다. 바로 12월 1일부터 광저우시를 시작으로 해서 1일부터 6일까지 며칠 동안 여러 도시에서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예를 들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텐진, 총칭, 그리고山东, 浙江, 江苏, 江西, 河南, 广西, 四川, 辽宁, 쿤밍, 신장, 라사 등 주요 도시에서 우선적으로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도시들이 발표한 주요 완화 내용으로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원래는 48시간 또는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하고 그게 건강 코드에 반영되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PCR 전수 검사를 취소하고 필요한 사람 또는 원하는 사람만 무료로 검사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대중교통 이용 시 그리고 공공장소 출입 시 PCR 음성 증명이 원래는 계속 항상 필요했는데 그게 불필요하게 됐고 건강 코드 초록색 제시하고 장소 코드를 찍으면 됩니다. 원래는 어떤 지역은 48시간, 어떤 지역은 72시간마다 PCR 검사를 해요. 그러면 여기 24시간 음성, 또 예를 들어 여기 72시간 내에 PCR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다. 그때그때 검사하면 여기에 그 상태가 떠요. 그리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여기 초록색 바코드로 나오고 만약 음성이 아니고 밀접자나 다른 상태인 경우에는 이 색깔이 초록색에서 다른 색깔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PCR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다. 예를 들어 72시간이 지났는데 PCR 검사를 안 했다. 그럼 이 초록색이 또 노란색으로 변하거든요. 좌측에서 이게 광저우시에서 사용하는 거고 중간 거는 스촨 정도시에서 사용하는 거고 오른쪽은 상하이시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완화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 시, 공공장소 출입 시 이 PCR 음성 증명이 불필요하고 그냥 출입할 때 건강 코드 초록색 그리고 장소 코드만 찍으면 된다. 장소 코드는 음성, 양성이나 PCR 검사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장소에 출입할 때 그 행적을 추적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로 들어가서 찍으면 되고 그리고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출입 시에는 괜찮지만 단 양로원, 복지원, 병원, 학교 그리고 유흥업소 등 장소를 출입할 때는 여전히 PCR 음성 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일부 도시는 조건 만족 시에 자가격리를 허용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극소수고 그 자가격리 규정을 명확히 발표하지 않은 도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에서 들어왔을 때 또는 해외 입국자 이런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여러 도시에서 발표한 방역 완화 정책이고 한마디로 PCR 검사를 계속 안 해도 되고 여기저기 이동할 때 좀 많이 편해졌죠. 하지만 중국에는 30여 개 행정구역이 있고 거기에 도시가 총 600여 개가 있는데요.
직할시 4개, 지방 1급 도시 293개, 지방 현급 도시 366개가 있습니다. 이 600여 개 도시에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완화하는 것은 좀 비현실적이고, 앞서 언급한 그 도시들을 시작으로 해서 즉 이미 완화한 도시의 상황을 잠깐 좀 지켜봐야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12월 초까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었고, 하지만 너무 여러 도시에서 너도 나도 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책들을 보면 공통점도 있고 약간씩 도시마다 차이점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떤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7일 세 번째 단계의 방역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앞서 번역해드린 그 3번 자가격리 허용 관련 규정을 포함해서 총 10개 항목이 있습니다. 12월 7일 발표된 정책들이 100%다 제대로 집행될지는 일정 기간 동안 좀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정책의 톤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쭉 번역하겠습니다. 한국의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과학적이고 정확하게 위험구역을 구분한다. 거주 동, 호, 층, 집 번호에 따라 고위험구를 구분해야 하고, 고위험구를 아파트, 단지 및 동 등 구역으로 임의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각종 형식의 임시 봉쇄를 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고위험구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을 말합니다. 2번. PCR 검사 개선. 행정구역에 따른 PCR 전수 검사를 하지 않고 검사 범위를 보다 더 축소하고 빈도를 줄인다. 방역 작업의 수요에 따라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다. 고위험 직업 종사자와 고위험구로 분류된 인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PCR 검사를 진행하고, 그 외의 인원은 검사하고 싶으면 검사하도록 한다. 양로원, 복지원, 의료기관, 유치원, 초중학교 등 특수장소 외에는 PCR 음성 증명을 요구하지 않고 건강 코드를 검사하지 않는다. 중요기관, 대형기업 및 일부 특정 장소는 소속지에서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정할 수 있다. 지역 간 유동 인원에 대해 PCR 음성 증명과 건강 코드를 검사하지 않고 지역 도착 후에 PCR 검사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3번. 격리 방식 개선 및 조정. 감염자를 과학적으로 분류 치료하며 자가격리 조건을 구비한 무증상자와 경증자는 일반적으로 자가격리를 취하고 본인 의지에 따라 집중격리를 선택해도 된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후 6일차와 7일차 2차 연속 PCR 검사 CT값 35 이상 달성 시 격리를 해제하고, 증상 가중 시 지정병원으로 적시적으로 이송해야 한다. 자가격리 조건을 구비한 밀접 접촉자는 5일간 자가격리를 취하거나 또는 원하는 경우 집중격리를 선택해도 되고, 격리 5일차 PCR 검사 음성 확인 시 격리를 해제한다. 4번. 고위험구의 신속한 봉쇄 및 신속한 봉쇄 해제를 구체화한다. 5일 연속 신규 확진자 미발생 시 적시적으로 봉쇄 해제해야 한다. 5번. 군중들의 기본적인 약품 구매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각지의 약국은 정상 운영해야 하고 마음대로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 군중들이 오프라인에서 열, 기침, 항바이러스, 감기 등 비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6번. 노인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추진 가속화. 각 지역은 가급적 접종을 많이 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60세에서 79세 인구의 접종률 향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접종률 향상 가속화에 초점을 둬서 전문적인 배치를 해야 한다. 노인용 녹색 통로, 임시 접종소, 유동 접종차 등 조치 설립을 통해 접종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 접종 금기 사항 판정 관련 교육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의료인들에게 접종 금기 사항을 과학적으로 판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과학 보급 홍보를 세분화해 사회 전체의 역량들이 노인 접종 동원에 참여하도록 하고, 각지에서 격려 조치를 취해 노인들의 백신 접종 적극성을 동원해야 한다. 7번. 중점 인구들의 건강 상황에 대한 파악과 분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중점 인구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을 주로 말합니다. 각 지역 하부 의료위생기관들의 가정건강 수비수 역할을 발휘해 관할구 내에 심혈관 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당뇨병, 만성 신장병, 종양, 면역기능 결핍 등 질환이 있는 노인 및 코로나 백신 접종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분급, 분류별로 관리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8번 사회의 정상 운영과 기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비고위험군은 인원 이동을 제한해서는 안 되고 생산 중지, 영업 중지를 해서는 안 된다. 의료인, 공안, 교통물류, 슈퍼마켓, 공급 보장, 수도, 전기, 난방 등 기본 의료 서비스 보장과 사회 정상 운영 관련 인원들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해당 인원들의 개인 보호, 백신 접종 및 건강 모니터링을 잘해야 하고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 기본 생활 물자, 수도, 전기, 난방 등의 공급을 보장해 정상적인 생산 작업 질서를 힘껏 수호하며 군중들이 제기한 급하거나 어렵거나 우려되는 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해 코로나 기간 군중들의 기본 생활 수요를 착실히 만족시켜야 한다. 9번 코로나 관련 안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방식으로 소방 통로, 아파트 동문, 아파트 문을 막는 것을 엄금해 진료와 긴급 피난 등 외출 통로가 원활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주거단지와 전문 의료기관의 매칭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독거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을 위해 진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봉쇄 보조 인원, 환자와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 등에 대한 배려와 관심 및 심리 케어를 강화해야 한다. 10번 학교 방역 작업 개선. 각 지역 학교는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이라는 요구를 견지하고 확진자가 없는 학교는 정상적인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해야 하고 교내 마트, 식당, 체육관, 도서관 등을 정상 개방해야 한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교는 위험구역을 정확하게 정하고 위험구역 이외에서는 정상적인 수업과 생활 등 질서를 보장해야 한다. 네, 여기까지가 10개 조치이고 끝으로 한 단락 더 있습니다. 각 지역의 각 관련 부처는 정치적 소양을 한층 더 향상하고 사상과 행동을 당 중앙의 결정 배치로 통일시키며 방역 방안 제9차 버전을 견지하고 20개 개선 조치를 구체화해야 한다. 본 통지를 집행함에 있어서 간단화, 획일성, 한층 한층 방역을 추가하는 등 방식을 단호히 시정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반대 극복하고 각항 방역 조치를 착실하고 세부적으로 실행해서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고 코로나가 경제 사회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도록 해야 한다. 2022년 12월 7일. 네, 여기까지가 12월 7일 오후에 발표한 방역 완화 조치인데요. 그중 핵심 요지가 봉쇄를 하지 말고 자가격리를 허용한다는 점인데요. 그 전에 비해서는 크게 완화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이 10개 조치를 쭉 읽어본 후 저는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한 3가지가 생겼는데요. 첫째는 이 10개 조항 중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 완화 내용이 아예 없는데요. 현재 규정으로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5+3일, 즉 총 8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이 정책을 발표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 질문이 나왔는데요. 방역당국 대변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번 완화 조치는 주로 국내 각 지역의 방역에 대한 것이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는 법규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을 가속화해서 보다 더 개선할 것이다. 이외에 기자회견에서 방역당국 대변인이 말한 내용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역 조치의 조정은 체계적인 작업이고 여러 면과 연관되어 있고 사소한 것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여러 면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부 나라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원인은 주로 초기에 몇 차례 확산 감염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인구가 자가 면역을 얻었기 때문이고 동시에 이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 대량의 사망 등 대가를 치렀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외에 백신 접종률, 특히 노인 백신 접종률이 이미 비교적 높은 비율에 달했기 때문이고 또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 병원성이 점차 약화됐고 비교적 좋은 의료 구제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대부분 나라는 방역을 완전히 다 푼 것이 아니라 방역의 중점의 변화가 나타난 것인데, 예를 들어 방역의 중점을 의료 자원의 부족을 방지하는 데 둔 것이다. 해당 전략과 조치에는 앞뒤 순서가 있는 것이지 단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다. 중략. 우리나라는 바이러스와 질병의 변화를 면밀히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준비를 잘해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인구 기반이 크고 노인 인구가 많고 만성 질환과 기저질환자가 많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의료위생 자원 수량, 예를 들어 1000명당 의사수, 병상수, ICU 병상수 등이 다 부족한 데다 의료 자원, 특히 우량 의료 자원의 분포도 불균형하다. 이외에 백신 접종률, 특히 노인과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아직 이상적이지 않으며 약물과 방역 물자의 비축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뒤에는 생략할게요. 그 외에 12월 7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해외 입국자의 격리 규정은 언제 완화할 거냐라는 같은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내 방역정책 조정과 결합해서 출입국 인원의 편의와 원격 방역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검토한 후 발표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에 지난 12월 5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떤 기자가 WHO에서 최근 중국의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WHO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고 있고 각국은 해당 리스크 평가 및 장악한 방역 수단에 의거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인민지상, 생명지상을 견지하고 시기와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개선할 것이며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역 작업을 계속해서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을 통합 고려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방역당국 대변인과 외교부 대변인 답장에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다시피 향후 언젠가는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규정 완화 조치를 발표할 거지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가 될지 그리고 완화 강도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12월 7일 오후에 정책이 나온 후에 중국 현지 증권가에서 잠깐 돌았던 찌라시를 하나 봤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12월 19일부터 해외 입국자 격리 규정 5+3일을 2+3으로 단축할 가능성이 있고 내년 1월 9일부터는 0+3으로 더 단축할 수 있다. 이건 그냥 찌라시라서 신빙성이 없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기다려보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처럼 해외 입국자도 격리 면제까지 해야겠지만 단 중국의 경우는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아직 명확한 규정이 안 나온 거는 해외 입국자 관련 규정이고 이어서 두 번째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은 12월 7일 발표한 그 10개 조항 중 3번 격리 방식 개선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격리 후 6일차와 7일차 2차 연속 PCR 검사 CT 값이 35 이상을 달성하면 격리를 해제한다 라고 써 있는데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양성에서 PCR 검사 CT 값 35 이상까지 나오기까지 지금 그동안 중국 내 기준으로는 7일 내로는 부족할 것 같고 그 이상의 일수, 심지어 2주, 3주 지나야 35 이상에 달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한국처럼 그냥 무조건 7일 자가격리하고 바로 끝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내일부터 일정 기간 지난 후 통상 그 CT값 35 이상까지 나오려면 며칠 걸리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좀 의문이 드는 점은 12월 7일 정책 발표 후에 제가 베이징, 상하이는 뭐 동창 친구들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이게 사람 성향이나 마인드에 따라 의견도 각양각색이더라고요. 어떤 친구 예전에 비해 맨날 PCR 검사 안 해도 되고 어디 들어갈 때 건강코드 검사 안 해도 되고 지역 간 이동 시에도 PCR 검사 등 절차가 없어졌고 이제는 격리 규정도 자가격리로 바뀌어서 예전에 비해 생활이 많이 편해진 건 맞다. 방역 당국이 이렇게 점진적인 완화 정책을 발표한 거는
완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말해준다. 하지만 각 지방에서 실제로 이걸 집행할 때 제대로 순조롭게 잘 될지 또는 그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운 과정을 겪을지 그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한 명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기존에 비해 방역 규정이 많이 완화된 건 맞지만 12월 7일 발표한 완화 조치는 사실상 지난 11월 11일 발표한 그 완화 조치랑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왠지 12월 7일 버전의 완화 조치들을 일일이 100%다 정확히 실제로 집행하기엔 현실적으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건 외국 자본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성격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올 들어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떠나거나 또는 떠나려는 그런 우려가 생겼는데 물론 새로 들어오는 외국 자본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좀 떠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잖아요. 외국 자본들이 계속해서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안심시키기 위해 이렇게 부랴부랴 완화 정책을 발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리고 55년생 아버지의 의견도 한번 여쭤봤는데요. 12월 7일 발표한 방역 완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아직은 이렇게 확 완화하는 거는 약간 좀 우려가 된다.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서 일정 기간 동안 좀 그 상황을 지켜보고 확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도시의 데이터의 축적, 뭐 병원성이나 독성의 그런 검증 이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81년생 상하이에 있는 저희 절친의 생각은 중국은 너무 크다.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보루가 정부의 어떤 마지노선, 정부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히 책임, 그 부담이 아주 막대하다. 그래서 좀 신중하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광저우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94년생 사촌 여동생은 이렇게 말하네요. 그냥 외국처럼 그냥 확 한 번에 다 풀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마다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달라서 각자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기존에 비해 확실히 완화한 건 사실입니다. 방역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풀로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겠지만 방역이라는 게 좀 특별한 케이스긴 하지만 중국은 어떤 정책을 제정할 때 중국만의, 중국 나름의 그런 로직, 체계가 있어서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종종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거나 또는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이야말로 중국 나름의 그런 체계, 그런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방역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역 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2023년 내년 중국 경제가 실제로 개선될지 여부인데요. 지난 12월 2일 3프로 퇴근길 라이브 출연 영상 링크를 본 영상 밑에 고정 댓글로 적어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 방송이라 그 뒤에 발표한 방역 완화 정책은 당연히 반영되진 않았지만 중국 경제를 볼 때 기본적으로 봐야 할 몇 가지 부분에 대한 분석이라서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끝으로 12월 7일 중국 증시 흐름을 간단히 짚고 갈게요. 상해종합지수 12월 7일 흐름을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이 12월 7일 하루 흐름인데요. 상해종합지수는 장 초반 마이너스 0.25 약보합 출발 후 오전장 낙폭이 0.59%까지 좀 확대됐다가 오늘 그 방역 정책이 발표된 거는 오후 한 2시 조금 넘어서예요. 그래서 그 방역 정책 발표 전까지 플러스 전환했는데 정책 발표 후에 오히려 다시 확 하락 전환해서 결국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심천성분 지수를 보면 12월 7일 0.17% 강보합 마감했지만
오전부터 오후까지 흐름을 보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 폭은 다르지만 역시 그 방역 완화 정책 발표 후부터 바로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이어서 홍콩 항생 지수를 보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2월 7일 하루 흐름인데 오전장은 대체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관망세를 보이다가 오후 정책 발표 직전에 잠깐 플러스 전환했다가 정책 발표 후에 바로 하락 전환하고 장 막판에 낙폭이 더 커지면서 12월 7일 홍콩 항생 지수는 3.22%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서 홍콩 테크 지수도 마찬가지로 여기부터 장 출발, 오전장, 장 후반 흐름은 거의 일치하죠. 홍콩 테크 지수는 3.77% 하락 마감했습니다. 12월 7일 중국 증시 중 상승 업종을 보면 항공이 2.7%, 제약 2.4%, 외식 관광이 2% 올랐는데요. 셋 다 방역 완화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독감, 감기, 바이러스, 항생제 등 위주로 생산하는 제약사가 많이 급등했습니다. 홍콩 증시는 12월 7일 거의 전 업종이 다 하락했습니다. 중국 증시든 홍콩 증시든 11월 초부터 부동산 지원 정책 기대감과 방역 완화 기대감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좀 보였는데 12월 7일 하루만 보면 방역 완화 기대감이 뭔가 일단락된 느낌. 그래서 오늘 현지에서도 11월 초부터 12월 6일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지속된 반등세가 그냥 이걸로 일단락된 게 아닌가라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내일 12월 8일부터 증시가 어떻게 갈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중국 주식 전문 채널 찐종투였습니다.